전쟁 중인 중동 6개국이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유, 한국한테 제일 먼저 줄게. UAE 대사가 직접 한 말이에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난리인데 산유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구조를 뜯어보면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숫자부터 볼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 하루 135척이 지나가던 이 좁은 바닷길에 지금은 4척에서 10척만 겨우 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여기를 지나는데 이게 막혔으니까 기름값이 폭등한 거죠. 브렌트유 배럴당 113달러, 석 달 전 대비 60% 넘게 뛴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가 심각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 중동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OECD 회원국 중 원유 의존도 1위가 한국이에요. GDP 100만 달러당 5.63배럴. 쉽게 말하면 선진국 중에서 기름 없으면 경제가 가장 먼저 멈추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보통은 기름이 필요한 쪽이 매달리잖아요. 한국이 제발 기름 좀 달라고 사정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중동 6개국이 먼저 와서 우리가 먼저 줄게 라고 한 거예요. GCC 걸프협력회의 소속 6개국 대사가 한국 국회를 직접 방문해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외교에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인도도 더 많이 사요. 그런데 중국한테도 인도한테도 이런 약속을 한 적 없어요. 한국에만 한 거예요. 이유가 3가지 있는데 하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쟁이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 한국의 정유 능력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많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기름을 가장 잘 가공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단일 정유 공장 정제 능력 톱5 중에 3곳이 한국이에요. SK에너지가 하루 84만 배럴로 세계 2위, GS칼텍스가 80만 배럴로 4위, SO일이 67만 배럴로 5위, 한국 전체 정제 능력은 하루 336만 배럴로 세계 5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고도화 설비예요. 중동 원유는 대부분 중질류입니다. 찌꺼기가 많고 황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냥 써먹기 어려운 기름이에요. 이걸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꾸려면 고도화 설비가 필요한데 한국이 이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의 고도화율이 41.7%예요. GS칼텍스가 34.4%, S오일이 33.8%. 반면 사우디가 10%대, 러시아가 10%대인 걸 생각하면 격차가 3배에서 4배입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한국 정유소에서 나오는 결과물의 가치가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동이 원석을 캐는 광산이라면 한국은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로 깎는 세공사인 거죠. 원석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됩니다. 깎아줄 사람이 있어야 해요. 중동은 기름을 캐지만 그걸 세계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건 한국이에요. 중동산 중질류를 이 수준으로 정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중동 원유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에요. 자기들 기름의 가치를 완성해주는 파트너인 겁니다. 한국 정유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산 경질류나 북해산 브렌트유 쪽으로 설비를 전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산 중질류를 이만큼 처리해줄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동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데는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천궁이 한국이 만든 중거리 방공 미사일이에요. 올해 3월 이란이 중동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을 때 UAE에 배치된 천궁이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약 60발을 발사해서 요격률 96%를 기록했어요. K방산 역사상, 아니 전세계 방공체계 역사에서도 첫 실전에서 이 정도 수치를 찍은 건 전례가 없습니다. 특히 순항미사일만 상대했을 때는 8발 중 8발 전부 격추 100%예요.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과 함께 다층 방공망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 천궁2가 담당한 영역에서의 성과가 압도적이었던 거죠. 보통 방공무기가 첫 실전에서 이 정도 수치를 찍는 건 세계 방공 역사에서 전례가 없어요. 패트리엇도 첫 실전인 걸프전에서는 요격률 논란이 있었거든요. 전쟁터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96%를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 나라 국민의 목숨을 96% 확률로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이걸 첫 실전에서 바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가격도 봐야 합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에서 600만 달러, 원화로 60억에서 90억 원이에요. 미사일 한 발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천궁이는 한 발에 약 15억 원. 패트리엇의 4분의 1 가격입니다. 96% 요격률에 가격은 4분의 1. 같은 예산으로 방어망을 4배 촘촘하게 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뭘 사겠어요? 당연히 천궁이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UAE가 한국에 매달리고 있어요. 사우디는 이미 2024년에 32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로 천궁이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조기 인도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UAE는 추가 요격 미사일 확보에 나섰고요. 이라크도 이미 계약한 상태입니다. 중동 3개국이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중동은 한국한테 기름을 팔고 싶고 한국한테 미사일을 사고 싶어요. 한국은 중동한테서 기름을 사야 하고 방산 수출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과 방패의 교환이에요. 한쪽은 에너지를 주고 한쪽은 안보를 주는 거죠. 돈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교환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2024년 2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우디가 천궁이를 32억 달러에 사기로 한 시점이에요. 당시에는 아직 전쟁 전이었죠. 그때 사우디가 왜 미국 패트리엇 대신 한국 천궁을 선택했을까요?
가격도 이유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 독립성이에요.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요. 사용 조건, 유지 보수, 부품 공급까지 다 미국한테 묶입니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생태계랑 비슷해요. 아이폰을 사면 충전기도 앱도 아이클라우드도 다 애플 안에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패트리엇을 사면 미국의 군사 생태계에 종속돼요. 그런데 걸프 국가들은 지금 탈미국을 원해요. 미국이 중동 정책을 자꾸 바꾸니까 100% 의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한국 무기는 성능은 미국급인데 정치적 끈은 가볍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리고 3월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란이 미사일을 퍼부었고 천궁이가 96%를 막아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계산이 바뀌었어요. 사우디는 빨리 줄 수 있냐고 조기 인도를 타진하기 시작했고,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걸프 국가들이 탈미국 방공망 재편에 나섰다고 해요. 패트리엇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천궁이를 핵심 축으로 넣는 다층 방공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사우디는 천궁2가 급합니다. 전쟁 중이니까요. 한국은 원유가 급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천궁을 빨리 줄 테니 원유를 우선 보내달라. 사우디가 원유를 우선 보낼 테니 천궁을 빨리 달라. 서로의 급한 것이 서로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상호 의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월 7일에 사우디, 오만,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원유와 나프타 확보 협의라고 했지만 방산 논의가 같이 갔을 거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에너지와 방산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한국은 UAE 원전 수주를 할 때 군사협력을 함께 약속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동이 한국에 매달리는 건 세 가지가 겹쳐서예요. 첫째, 한국은 중동 중진류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주는 세계 최고의 정제 파트너. 둘째, 미국의 정치적 끈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를 제공하는 방산 파트너. 셋째, 전쟁이 이 모든 걸 증명해버렸다는 것. 단순히 돈이 오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이 걸린 구조적 파트너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중동 의존도가 70%인 상태에서 중동이 먼저 줄게 라고 한 건 좋은 뉴스처럼 들리지만 뒤집어보면 우리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2011년에 87%였던 중동 의존도를 2021년에 59%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이 막히면서 다시 70%대로 반등해버렸어요. 다변화의 역사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죠. 실제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산 원유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발표한 대응을 보면요. 4월과 5월에 걸쳐 17개국에서 총 1억 1천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원유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우회 루트도 4가지가 가동 중이에요. UAE 푸자이라항 송유관, 사우디 동서 송유관을 통한 홍해 루트, 오만 살랄라항 육상 환적,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 대우회.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희망봉 우회는 운송기간이 2주 넘게 늘어납니다. 배가 2주 더 돌아가면 운임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가고 결국 그 비용은 기름값에 붙어요. 미국산 원유로 바꾸자는 얘기도 쉽지 않아요. 한국 정유 설비가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돼 있으니까요. 설비를 경진류 처리 체제로 전환하려면 수조 원이 들고 몇 년이 걸려요. 단기 대응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한국은 하루에 약 290만 배럴을 소비해요. 유가가 석 달 전보다 배럴당 40달러 넘게 올랐으니까 하루 추가 비용이 약 1억 1천만 달러. 여기에 환율 1,500원을 곱하면 하루에 1,650억 원이 나와요. 한 달이면 5조 원 가까이가 기름값 상승분으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가구 단위로 바꾸면요. 우리나라 가구 수 약 2,200만으로 나누면 가구당 월 22만 원 이상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택배비, 식자재, 난방비, 교통비에 다 붙어서 스며드는 거예요. 통장을 보면 딱히 큰 돈을 쓴 적 없는데 잔액이 줄어있는 느낌. 이게 유가 상승의 실체입니다. 정부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리터당 87원 인하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건 밴드에이드에 가까워요. 상처가 깊은데 밴드에이드를 붙인 격이죠. 전문가들은 유가와 환율의 시차 효과를 감안하면 4월 물가에 더 크게 반영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2% 올랐는데 석유류만 따로 보면 9.9%나 뛰었어요. 4월에는 전체 물가도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973년 오일 쇼크와 비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도 중동 전쟁 때문에 원유 공급이 끊겼고 유가가 4배로 뛰었죠.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으면서 동시에 실업률도 9%까지 올라갔어요. 경기는 죽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10년을 갔습니다. 지금과 핵심 레시피가 닮았어요. 에너지 수송로 교란, 중앙은행 금리 동결, 공급발 인플레이션, 체크리스트를 대입하면 소름이 돋아요. 하지만 1973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때 한국에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달라고 사정만 할 수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이 있고 실전에서 96%를 증명한 방공체계가 있어요. 중동이 먼저 줄게라고 올만한 카드를 가지게 된 거예요. 50년 전에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면 지금은 구조적 협상력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낙관만 할 수는 없어요. UAE가 약속한 2,400만 배럴의 긴급 원유 도입도 호르무즈가 완전히 풀리지 않으면 물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천궁이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군의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름과 방패의 교환이라는 구조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 교환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동 6개국이 한국에 원유를 먼저 주겠다고 한 건 호의가 아닙니다. 구조적 필요 때문이에요. 하나, 한국은 중동산 중진류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제하는 나라예요. 정유 고도 화율 40%대.
사우디, 러시아의 3, 4배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중동 원유의 가치가 떨어져요. 둘, 천궁이가 실전에서 96%를 찍었고 가격은 패트리엇의 4분의 1이에요. 중동은 이 무기가 절실합니다. 셋, 기름과 방패를 교환하는 전략적 상호 의존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프레임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환 구조를 보세요. 국제관계에서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일은 없어요. 중동이 기름을 주는 건 방패가 필요해서고 한국이 방패를 주는 건 기름이 필요해서예요. 뉴스에서 중동이 원유 공급을 약속했다는 헤드라인이 뜨면 그 뒤에 어떤 교환이 오갔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카드의 가치를 보세요. 50년 전 한국에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기름을 달라고 사정만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있어요. 정제 능력과 방산 기술이라는 두 장의 카드. 이 카드가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국가의 경쟁력이란 결국 위기 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몇 장이냐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방산에 투자해온 게 바로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술 투자는 평화로울 때는 비용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곧바로 생존의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성을 보세요. 기름과 방패의 교환이 지금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에너지 다변화는 여전히 숙제이고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 방어력 관리도 해야 합니다. 한쪽에만 기대는 건 결국 다시 취약해지는 구조예요. 역사를 보면 한 가지 교역 구조에 의존했다가 무너진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의 협상력을 이용해서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를 만드는 것. 위기가 기회인 지금이 그걸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진짜 과제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위기는 카드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정유 기술과 방산 기술이라는 카드 덕분에 오히려 중동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카드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강하게 발전시키느냐. 그게 앞으로 한국의 10년을 결정할 과제예요. 구조를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중동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한국의 중동 의존도가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협상력이 생겨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천궁이 수출이 늘어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국 방어가 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에도 구조적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